예탁결전 이명호 사장님, 네. 정책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. 우리나라에 2016년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이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주신 업무 현황을 보니까 13쪽에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예탁결전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겠죠. 예. 네네. 예. 혹시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규모를 좀 아세요?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해로 도입되어서 지금 네. 한 656개 업체가 한 1,300억 예.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.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대요. 예. 그런데 문제는 벤처 캐피탈 신규 투자액 가운데서 크라우드 펀딩 비중이 1%가 채 안 돼요. 알고 계셨죠? 네네.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. 예. 해외는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.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잘 되고 있던데요. 저렇게. 네네.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 벤처 캐피탈은 대개 업력이 7년 이상 된 그런 네. 쪽이 주로 하고 신생이나 신규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게 대개 1년에서 3년 정도 요 짧은 경력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. 넘겨줘 보세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개 저기 조달 한도를 키우고 발행 주체도 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도 2,000으로 늘리고 적격 투자 투자 한도 4,000 늘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략 그냥 딱 직관적으로 어떠십니까? 느낌이? 네, 저런 정도 하면 될까요? 네, 취지를 반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.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예탁 결전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. 보겠습니다. 저 프로세스는 잘 아실 겁니다. 예, 맨 밑에 보시면 예탁 결전이 투자자 명부 관리, 주식 예탁, 명의 개서 대행 이런 업무들을 하게 돼 있죠. 예, 네네.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, 저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예탁결전에다가 물어봤어요. 왜냐하면 저 법안을 만들려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저기 의견을 듣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충분합니다. 개선해야 할 사항 없음. 이렇게 계속 답이 와요. 그렇게 생각하세요?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예. 각 그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있다고 예탁결전이 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. 게 뭡니까?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. 아마 제도화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, 저희가 중앙 기록기관을 좀 기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, 의원님? 예.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있는 기록 기능 이외에도 예. 저희가 활성화를 설명이라든가 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또 보호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. 의견을 좀 모아보니까 네. 크게 두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. 하나는 만기 이후 상환을 할 경우에도 예탁결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지금은 만기가 되면 그 회사 채권 바로 부도 처리되잖아요. 그런데 이 조그만 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하는 기업들이 신생 벤처 기업들이 감당을 못 하나 봐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만기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거를 만기 이후에도 예탁결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. 이런 게 하나 제안이 되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의원님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그만 회사들이라서 주주관리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. 그래서 임시 주총 소집이나 전자투표, 의결권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투자자하고 소통을 돕는 그 영역에 예탁결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네네. 이 두 가지 점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네, 의원님 그렇게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. 제안을 두 가지 더 드릴게요. 하나는 비상장 회사 전자증권 참여율이 아직도 8%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저희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네, 현재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인 여건은 구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예, 앞으로 많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. 예,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교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오후에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. 아침에 제가 보도자를 하나 했어요. 4대 금융공기업에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출이 129만 건이나 되더라, 이런 걸 냈는데, 사실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자료를 보면서. 문재인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어디로 갔나? 금융약자에게 국가가,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나?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저 보셨겠지만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권이 129만 건인데,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, 오른쪽에 보시면 대개 200%가 넘고 거의 300% 육박합니다. 그러니까 원금이 있으면 4배까지 갚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. 원금이 53조인데 이자가 149조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, 야, 이게 되게 최소 10년에서 18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. 네. 그런데 더 심란한 것은 이자가 원금의 2배 반 정도 되는데도 이것을 다 갚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무려 11만 명가량 되는 분들이 249%나 되는 평균 합계가 이자를 갚았어요. 자, 지금 캠코, 주택금융공사, 예금보험공사에 가보면요,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금융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. 소외된 취약계층, 중소서민층 어르신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.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보다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앞장서겠다. 이렇게 다 해놓으셨거든요. 가보면 다들 잘 아시는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옵니다.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살덩어리로 받겠다 그러죠. 이 희대의 악덕 사채업자인데, 제가 꼭 여기다 비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, 다행히 재판장 포샤가 그래 그럼 피 흘리지 않고 살만 떼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끝나는데요. 근래 저희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원금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. 자, 세 분 사장님들 어떻게 하실랍니까?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우선 저렇게 높은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느 분부터 말씀을 좀 해보실랍니까? 자,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. 답을 이렇게 내놓지 않으시면,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내놓지 않으시면 저 혼자라도 국감 끝까지 합니다. 오늘. 이따가 제 질의가 끝날 때쯤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계획을 좀 세워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오늘 국감 끝납니다. 저는 적어도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. 의원님, 제가 예. 저희 쪽 캠코가 종합적인 걸 추진하기 관사 때문에 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일단 저희가 국민공기업의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채권을 저희가 공사를 각 금융공기업의 삼각채권을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그러셨죠? 이제 그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채무 조정을 해가지고 감면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하는 이유가
각 개별 기관들이 하게 되면 기준도 명확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17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게 되면은 성실 상환자들 인센티브제도 운영한다든가 추가 자, 해주고 슬라이드 넘겨보세요. 그 시효 저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예 그렇습니다. 아니 그런데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. 저거 사후 평가를 좀 해보셨어요? 분실채권 관리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는지.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원금의 한 배수 넘는 부분은 탕감을 해야 되거나 특히 11만 명 2.5배수 정도 되는 5배 정도 되는 이자만 더 낸 이분들 중에는 1.5배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의원님,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? 저희가 그 보면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재산이 당연히요. 채무자 상태에 따라서 자산이 있고 없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 삐대고 있으면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아이고. 채무 조정을 할 때는 일단 저희가 그 지금 뭐 추심 없는 채권 채무 조정이란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채무자들이 이제 추심 압박을 당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 저희가 CA사에 맡겼던 포지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그 추심 없이 채무 조정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.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숫자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채무 조정을 일자면 장기 소유 연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, 좋습니다. 하여튼 네.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좀 특별한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보 경우에는요.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 되니까 분할 상환자 1982명을 전수조사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상환 유예 제도도 안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캠코도 뭐 좀 하셨습니까? 예. 캠코도 그런 노력을 좀 하셨나요? 예보하고 달리 어떤 기관은 하는데 어떤 기관은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. 자, 예보 사장님 좀 더 볼게요. 예보가 특히 고금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. 저 보시면 그런데 여기는 예보는 보니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이걸 도입을 안 하셨더라고요. 예보 사장님 하셨어요? 저희들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적용을 했는지 제가 거기 한번 체크를 봐보시면 해보겠습니다. 예. 금리가 23.9%, 16.6%, 23.5%, 16.5%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그런가 부분에는- 하면 예.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이자 원금도 300%를 쳐가고 있어요 지금. 자, 그다음 거예요. 예. 자, 하여튼 세 분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.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에 예보가 원금 대비 이자가 비율도 가장 높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파산 때문에 오래된 채권들이 많아서 이 장기 연체로 인해서 이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그 채권이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.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아까 연체이자율 23%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23%까지였었는데 18%로 낮췄다가 15년 이후에는 12%로 낮췄습니다. 이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낮추도록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. 18% 미만으로 최소한 낮춰야 돼요. 예. 12%도 좀 높은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는 있는데 이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채무 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시효가 10년 시효가 갈 때 저희들이 이 시효를 다시 연장을 합니다. 근데 시효를 연장해도 다시 또 사실상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시효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런 대책을 포함해서 또 다른 그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
채무조정 문제는 뭐 킴코가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계속 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추심 없는 채무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13곳하고 협력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CA사의 추심 위탁을 해지시키고 그다음에 채무 부담에 대해서 21% 추가 감면해주는 그런 채무조정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상각 시효 중단 채무자들의 상황 뭐 고령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다든가 이런 채무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효 중단을 하는 거를 제가 취소한다든가 그러면서 시효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또 이제 수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. 저희 주택금융공사도 의원님 말씀하신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요. 저희들은 일단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할 때 그 이자는 다 감면해 줍니다. 지금 원리금 연체된 거 상환 프로그램 감면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상환을 할 적에 원래는 그 연체 이자부터 먼저 깎는데 저희들은 원금부터 먼저 깎도록 그렇게 몇 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목요일, 금요일 종합 국감 있잖아요. 건강 때까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좀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민영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엔 정의당 비례대표죠. 네, 존경하는 배진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아까 세 분 사장님들께서 이자 폭탄 대응책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17년부터 하던 거 그대로거든요. 그런 거 말고요. 적극적으로 탕감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129만 건이나 있고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종감 전까지 좀 보내주십시오. 그러면 진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. 그리고 주공사장님, 네. 그 중년층 이상도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.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네. 그게 신혼부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중년이 될 때까지 못 하신 분들 계세요. 네. 그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조사 설계를 잘 들여다 보셨나요? 이영 의원님 그 질의 내용 말입니까? 예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.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용진 의원님 1분 질의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예.